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로 데뷔를 앞둔 30대 남자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시린 겨울바람이 따뜻한 꽃잎을 실어 나를 때쯤 저의 데뷔작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편지이기도 한 저의 첫 영화 촬영을 마치고 잠이 오지 않아 긴 글을 작성해 보아요. 나는 밤에 꿈을 꾸지 않고 하루 종일 꿈을 꾼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명언은 곧 저의 이야기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뜨거웠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참 많이 고민됩니다. 우선 제 인생의 영순이었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많은 일을 하시느라 늘 바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집 짜장면 배달을 하셨고, 어느 날은 폐차장에서 일하시고 녹초가 되어 퇴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번갈아가며 해오셨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미용실은 머리를 하지 않아도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아주머니들로 늘 북적였지요. 어렸을 때는 솔직히 저의 집에 그런 풍경이 싫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용실 뒷방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미용실을 통해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미용실 문을 열면 매일같이 쏟아지던 저를 향한 시선들, 가볍게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시던 말씀들이 사춘기 시절엔 왜 그리도 저를 향한 간섭이라고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애정어린 시선이었고 따뜻한 관심이었는데 말이지요. 학교에서는 저를 괴롭히려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폭력도 따돌림도 아닌 저희 가족을 건드리더군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직전 조용해진 교실에서 누군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야, 원숭이, 너 아버지 짜장면집 하시냐? 조용했던 교실에 그 친구의 질문만 크게 울렸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 무리들의 입술 사이로 비웃음 소리가 삐죽삐죽 기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결국 살짝 발끈한 저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왜? 제 거짓말에 대놓고 비웃던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주위를 삥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수찬이네 짜장면집에서 배달일 하고 계시냐? 우리 아빠 중국집이 언제부터 원숭이 너희 아빠 거였냐? 제 거짓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중국집이 같은 반 친구 아버지가 하시던 중국집이었던 것이죠. 너희 아버지가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알면 어떤 표정 지으실까? 야, 김원중, 너희 아버지는 너 자랑 엄청 하시던데 우리한테. 오늘 일 들려드리면 엄청 실망하시겠다, 야. 녀석들은 잘 걸려들었다는 듯이 저를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교실에서 그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만 반복되는데 옆에 앉아있던 제 친구가 걸상을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나 어제 안 그래도 대회 취소돼서 몸이 찌뿌둥한데 너네 한 대씩 때리면 엄청 개운하겠다. 복싱 특기생으로 도 대회를 출전하는 친구가 녀석들을 겁주려 한마디 했고 그쯤에서 멈추길 바랐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어요. 참나,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게 보디가드까지 달고 다니네. 조용히 있었으면 귀엽게 끝났을 것을. 제 친구의 성질머리를 끝내 긁어버린 한마디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난 괜찮아. 하지마, 강도야. 여기저기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친구의 두 주먹이 불이 붙은 로켓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등장으로 혼란은 마무리가 되었고 강도의 불주먹 맛을 본 친구들은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종종 이 사건을 모르고 저희 집의 가난에 대해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보다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 이후 유도부에 들어가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강도의 반강제적인 추천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적성에 잘 맞더군요.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전 꼭 운동 쪽으로 가야 하는 아이라며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막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윤곽이 생기자 저도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놀렸던 그 친구들 덕분에 찾아올 수 있었던 기회였지요. 야, 김원중, 오늘 마치고 집에 같이 가자. 왜? 너희 집 반대 방향이잖아. 아, 우리 엄마 너희 집에 계신데 데리러 올 때 너랑 같이 오래. 뭐라더라? 그래야 원중이 얼굴을 오래 본다 하셨나? 아, 그래? 어머니는 머리 하시러 가신 거야? 머리는 무슨? 엄마 말로는 너희 어머니 가게가 미용실이 아니라 고민 상담소 같은 거라던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다양한 친구들로부터 하굣길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싸움 잘하는 친구 강두는 물론 전교 1등 하는 동희, 저희 학교 대표 개그맨 윤식이도 있었죠. 저랑 그다지 친분이 없는 친구까지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께서 대체 미용실에 오시는 아주머니들께 어떤 말씀을 하시기에 아주머니들이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미용실에 오래 머물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띵동, 짜장면 시키신 분? 어머니네 미용실로 느닷없이 아버지가 짜장면 배달을 오셨고 묵묵히 할 일을 한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나가자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탄성을 뱉으셨습니다. 아휴, 심장 떨려서 숨 쉬는 법을 까먹을 뻔했네. 자기는 좋겠어. 원중 아빠 얼굴만 봐도 힘이 나겠어.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이 곱고 훤칠하니 아들내미 얼굴도 이렇게 훌륭하지. 우리 명호는 어떡하니?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한참 시끌벅적하던 미용실이 모두가 떠나가고 조용해지자 그제야 어머니께서 허리를 펴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넌 오늘따라 왜 안 들어가고 거기 계속 있어? 엄마, 우리 아빠 잘생긴 거야? 난 엄마 예쁜 건 알겠는데 아빠 잘생긴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이고,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요즘 애들은 잘난 체를 그렇게 하니? 여기 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엄마가 아빠 얼굴 뜯어먹고 산댄다. 온갖 사는 얘기, 걱정거리 얘기하다가도 마무리는 꼭 너희 아빠 얼굴 얘기야. 어떻게 만났냐는 둥, 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낳았냐는 둥. 임자, 저 왔어요. 어머니의 열띤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왜 그렇게 다들 부모님의 외모 칭찬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부모님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사실 무지하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만 눈에 보였는데 많이 후회가 돼요. 잘생기고 어여쁜 저희 부모님이 왜 배달부터 막노동을 하시고 조그만 월세 가게 쪽방에서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했지만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물을 수 없고 혼자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지금 이맘때처럼 여름에서 막 가을로 접어드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쌀쌀한 가을비가 하굣길 운동장을 가득 적시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어 책가방으로 머리를 감싸고 학교 교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외치더군요. 원중아, 아들!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국집 오토바이가 아닌 트럭 운전석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 조수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아들, 공부 잘했어? 아빠 나 데리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우리 아들 우산 없이 집에 오게 할 수는 없지. 감동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다음부터는 안 와도 돼. 다른 애들도 다 우산 없이 뛰어가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 조그만 입으로 꼬물꼬물 옹알옹알 대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다 컸어 그래. 아들아,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아빠 인생 살기에만 바빴지. 너한테 아빠 노릇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더라. 아빠가 친구네 집에서 짜장면 배달해서 많이 힘들었지. 아빤 하나뿐인 아들 생각도 못 해주고 그저 돈 벌기에만 바빴다. 미안해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뭐.
설마 최수찬 그 자식 이상한 소리 했어? 너랑 같은 반 친구라기에 그저 사이좋은 친구인 줄만 알았지. 그렇게 못된 소리나 하고 다니는 친구인 줄은 몰랐네. 아빠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걸. 원중아, 아빠 중국집 그만뒀다. 나 진짜 괜찮아. 그 자식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빠가 상처받았으면 받았지. 그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들아,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중국집 그만둔 덕택에 아빠 친구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게 됐어. 우리 사는 동네랑 겹치지도 않으니 원중이 너 친구들 만나게 될 일도 없을 거다. 아빠 얼른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들 가고 싶은 체대 보내줄게. 아빠가 철이 없어서 아빠 꿈 이루는 것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아들 꿈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네. 나 아직 정확히 목표 정한 것도 없는데 뭘. 근데 아빠 꿈은 뭐야?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잖아. 나 얘기해 줘. 아빠 꿈은 훌륭한 배우가 되는 거였어. 좋은 영화에 출연해서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지. 아빠의 연기로 말이야. 처음에는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사람들 심부름하고 지냈어. 어떻게든 받아달라고. 1년쯤 지났나? 드디어 나를 극단 멤버로 받아주더라고. 열심히 했어. 작지만 나름 그럴듯한 연극도 하고 영화계로 나가야 돈이 되니까 오디션도 수없이 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나마 발탁된 역할마저도 막상 개봉해서 보게 되면 짧게 지나가고 재수없으면 통편집되거나 하는 작은 역할뿐이었지. 그래도 도전이 두렵지가 않았어.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너희 엄마하고는 극단에 있을 때 만났어. 세상에 하나뿐인 처음이자 마지막 내 팬이지. 너희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결혼하고 너 낳고도 아빠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 말이야. 배운 거라곤 통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먹고 살아야 했지. 너희 엄마가 그나마 미용 자격이라도 있어서 아빠가 맨날 얻어먹고 살았어.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너하고 나 아들이 둘이나 되는 셈이었어. 아빠는 연기를 포기하겠다고 했어. 그런데도 끝까지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여자였고 덕분에 일을 하면서도 오디션을 봤지만 잘 안 됐어. 아빠는 멋진 남편도 멋진 아빠도 아닌 거야. 우리는 너한테 이런 좌절을 먼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네가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래서 꿈도 미래도 다 그려본 후에 말해주고 싶었어. 아빠는 이런 꿈이 있었고 이런 실패도 했었다 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배우라는 사실을 18이 되도록 몰랐던 것이죠. 저를 속였다는 서운함보다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덤덤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런 표정을 처음 보았기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 태어나서 아빠만큼 멋진 아빠는 본 적이 없어. 아빠는 나한테 슈퍼맨이야. 오늘도 비 맞으면서 교문 나서는데 아빠가 슈퍼맨처럼 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제 아빠 팬 엄마 한 명 아니야. 엄마 나한테 자리 빼앗겼어. 첫 번째 팬은 엄마인지 몰라도 그 다음은 나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멋진 사람이면서 그동안 나한테 꽁꽁 숨기다니. 나 아빠가 그 꿈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빠를 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다짐했거든. 꼭 꿈을 이루기로. 그러니까 아빠도 포기하지 마. 꼭 이뤄낼 거야. 아빠의 팬들이 있잖아. 학교 앞에 생뚱맞게 세워진 이삿짐 트럭 안에서 저희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지난 출연작들을 함께 돌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시는 장면을 수없이 되감아보며 제 옆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그동안 알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끝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함께 꿈꾸어주는 또 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마치 저의 꿈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수업 중에 한 선생님이 교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원중이 어디 있니? 네? 짐 싸서 선생님 따라 나오거라.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교실 문을 나서니 선생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중아, 지금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다. 놀라지 말고 받아봐, 여기. 여보세요? 원중아, 아빠가. 핸드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잔뜩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빠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 멀리 몸을 잔뜩 웅크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엄마! 원중아,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어디 있어?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술실을 바라보셨습니다. 계단으로 이삿짐을 나르다 위층에 있는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아버지 머리 위로 짐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혹여 잘못되는 건 아닐까. 어머니와 저는 노심초사하며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기다렸던 아버지의 수술이 마무리됐고 눈을 뜬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희선이 어딨어? 였습니다. 나 여기 있잖아, 여보. 희선이 여기 있네. 응,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었어? 나 안 죽는데.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데.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우리 아들은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왜 와 있어? 아빠. 어머니와 저의 간절한 기도가 전해진 건지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점 없이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엉엉 우는 어머니와 저를 보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고 나무라셨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공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가족이 아픈 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걸요. 그렇게 거짓말 같던 순간도 세월과 함께 빠르게 지나가고 저희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대에 입학해 학교를 졸업하고 유도 사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같은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어요. 10년 남짓한 시간 속에 저는 살도 많이 쪘습니다. 먹고 운동하고 반복했더니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여전히 잘생긴 아버지와는 달리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이제 더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하던 도장에서 휴가를 받아 저희 가족은 함께 여름 휴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해봤자 1박 2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 들뜨고 신이 났습니다. 각자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저의 머리 손질도 멋있게 해주셨지요. 아이고, 우리 집 남자들 너무 멋있어서 큰일이네. 좀 못생기게 손질하는 건 없나? 아유, 우린 당신 걱정뿐이야. 여보, 당신은 차에서 내리지 마. 너무 예뻐서 누가 훔쳐갈라. 하하, 그만들 좀 하세요. 함께 떠난 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랑하는데 행복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굶주린 배를 안고 밥집이 맛이 없어도 기대하고 찾아간 관광지가 문을 열지 않아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바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기에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아쉬움과 여행에 대한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휴게소 가서 통감자 하나 먹을까? 좋지. 원중이 너 통감자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내가 뭘 좋아해. 엄마가 좋아하겠지. 아빤 세상에 온통 엄마뿐이라서 엄마 거만 기억하나 봐. 어머, 얘가 참. 그렇게 휴게소에 들러 부모님께서는 화장실에 가시고 제가 먼저 통감자를 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감자 한 컵을 들고 멍하니 화장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제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에이전시의 캐스팅 매니저 장현덕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불쑥 인사 건네 죄송합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선 이건 제 명함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 다름이 아니라 방금 함께 차에서 내린 남성분이 혹시 아버님 되실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패션 모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니어 모델이라고
중년의 남성 모델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캐스팅 매니저고요. 아버님께서 너무 저희가 찾던 이미지에 부합하셔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한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패션 모델 회사의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며칠 동안 시니어 모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 남자가 주고 간 명함 속 회사는 꽤나 유명한 회사이더라고요. 어쩌면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지난 꿈이 다시 심폐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마침 그 캐스팅 매니저라도 된 것 마냥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델이라고? 시니어 모델, 젊은 사람만 모델이 된다는 편견을 없앤 것 같아. 찾아보니 이 회사도 꽤 유명한 곳이고 우리 아빠 옷발이 좋으셔서 내 생각엔 멋지게 해낼 것 같은데 아빤 무대 경력도 있고 어때? 난 이제 이런 거 무서워. 안 할래. 지금도 행복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자, 아빠. 응? 그래요, 여보. 해봅시다. 당신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나 벌써 반할 것 같아. 아유, 정말.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을 고민하셨습니다. 재촉하게 되면 생각하시는 것에 누가 될까? 함부로 여쭙지도 못하고 근 한 달가량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디션 보고 왔어. 네? 여보, 그게 정말이야? 너무 잘했어요. 아빠, 이렇게 몰래 다녀오기 있어? 하, 잘하셨어요. 어땠어? 나랑 비슷한 또래 아저씨들 많더만. 아이고, 근데 난 기대 안 해. 기대하지 마.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더라. 아버지께서는 빨갛게 물든 귀를 매만지며 기대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버지의 깜짝 고백에 한껏 더 훈훈해진 식사 자리는 그렇게 무르익었고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께서 가슴에 품은 두 번째 꿈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찬란한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뽐낼 아버지를 저희 가족 모두가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다 함께 그리는 동안 1차 오디션 합격 안내를 받았고 저희 가족은 아직 과정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에 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던 아버지께서도 조금은 긴장이 풀리셨는지 눈물을 머금고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같이 가자는 저의 말에 엄마랑 둘이서 눈물 닦고 있으면 금방 사서 오겠다고 집을 나섰던 저희 아버지. 아버지는 집 앞 10분 거리 슈퍼에 나가셨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옷걸이에 걸어둔 아버지의 잠바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핸드폰도 없이 떠난 아버지가 저희는 너무 걱정되었죠. 다른 곳에 가서 사오시나 보다. 기쁜 마음에 혼자 산책이라도 하셨다 오시나 보다. 그래도 핸드폰을 안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되니 조금 불안하네 했던 마음이 1시간을 넘어서자 뚜렷한 불안함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뛰어나가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동네 마을에서 큰 소리로 아빠를 부르며 찾고 있자 저희 가족을 아는 주민들이 하나 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원중아, 무슨 일이야?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안 보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네 어르신께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어르신이 다른 주민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함께 찾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니, 그 집 양반 나 방금 봤는데? 우리 남편을요? 어디서? 아까 저기 골목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뭔 생각에 잠겼는지. 난 애들 올 시간 돼서 먼저 왔지. 얼른 가봐. 있을 거야. 정여사, 울지 말어.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에 한 걸음에 달려 그 골목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반쯤 불이 꺼진 가로등 아래 계단에서 힘없이 구부러진 등을 하고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골목을 뛰어오는 요란한 발소리에도 꼼짝없이 앉아있던 아버지께서 제 목소리에 그제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희미한 가로등빛이었지만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운 감정을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갔었어?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걱정과 안도로 격양된 어머니를 품에 안고 골목이 떠나가라 울부짖던 아버지의 모습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무언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버지께 일어난 게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 저희 세 사람만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느껴본 모든 감정들을 다 펼쳐놓고 보아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며칠째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불안함과 걱정으로 지쳐갈 때쯤 아버지께서 또 빈손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희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럴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없어서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던 바로 그것. 아버지께서는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와 저는 적극적으로 아버지 치료에 임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가장 좋다는 병원을 오가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끝내 두 번째 꿈마저 이루지 못한 채 남은 생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서로의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아버지의 상처를 돌보기에만 급했으니까요. 저희 두 사람의 슬픔은 저기 저 한참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더 자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는 가만히 누워있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저기 있는 거울 좀 가져와 보라 하셨어요. 저를 가리키면서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신 건 줄 알고 거울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벼랑간 거울이 아닌 제 얼굴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보,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이러다 데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제 손을 꼭 붙들고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듯, 너도 받아들이라는 듯 한 표정이었어요. 살도 많이 찌고 얼굴도 많이 변해버려 더 이상 제 스스로도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제 얼굴인데 그런 아버지 당신 눈에는 제가 아직 당신을 쏙 빼닮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저려오는 가슴이었지만 그 순간은 정말 누군가 풍선을 불듯 제 속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제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버지와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저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두 분이 함께 가꾸고 꾸려나갔던 오래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요. 저는 아버지의 간호와 도장일을 하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연기, 배운 적 없고 하는 법도 몰랐지만 무작정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제게 전달이라도 된 것처럼 한 맺힌 목소리로 수십 번 오디션을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연기는 좋으신데 비주얼이 저희가 찾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급하게 밥을 굶으며 다이어트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 말리셨습니다. 이러면 아버지도 슬퍼할 거야. 너 몸 상해가면서 이러지 마. 엄마 부탁이다 아들아. 그런 어머니의 만류에도 이를 악물고 밥을 굶어가며 운동했지만 수년간 마음 놓고 찌워온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질 리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디션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감독의 영화부터 처음 들어보는 신인 감독의 습작까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고 포기라는 단어 앞에서 좌절할 때쯤 함께 슬픔을 나눠주던 친구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단편 영화의 엑스트라 자리에 저를 꽂아주었습니다. 화면의 끄트머리에 걸쳐 10초도 나오지 않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 저희 동네 영화관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영화를 보기 위해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짧게 스치는 저의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서 되감아 다시 볼 수도 없는 그 짧은 장면을 보고도 아버지께서는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스크린 속에는 마치 그 장면만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지나버린 장면을 향해 멈추지 않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해. 너를 어떡 하면 좋으냐. 그렇게 엑스트라로 출연한 단편 영화가 준 희망도 잠깐. 다시금 돌아온 오디션 현장에서 저는 몇 번이고 더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진 제 앞에는 포기라는 너무나 편안한 두 글자가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 저의 마음까지 헤아려 보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제 등을 쓰다듬으며 너무 애쓰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던지. 그 말은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말임과도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발돋움했던 태초의 그것처럼 꿈을 향해 더 달려가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 청소를 하다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공책이 있어 꺼내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꽃구경 이야기, 살면서 처음 먹어본 새로운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던 저의 직장 이야기 등, 그리고 그런 것들 사이에 간결하게 쓰인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아들아 꿈을 놓치지 마라.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발견, 가슴이 아릿해진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이다.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 나에게도. 아, 나는 왜 일기장을 봤을까? 보지 말걸, 읽지 말걸. 슬픈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고 저는 더욱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계처럼 오디션을 보던 어느 날 여태와는 다른 한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나와 들렸던 화장실에서요. 김원중 씨 맞죠?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 오디션이 공정해야 해서 아까 못 물어봤는데 이번 영화에 함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질문할게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아버지 성함이 김현길 씨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아버지께서 연기자 생활하시던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조감독 시절에 연기를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흐름상 편집된 배우분이 계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다시 뵙고 싶었는데 그땐 저도 처지가 처지인지라.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지는 못하셔서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여쭈어 보고 안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작품은 같이 못할 것 같긴 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다른 작품 같이 해볼 생각 있어요? 저 말씀이십니까? 네, 김원중 씨. 사실 이런 말하기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 작품 정해진 것도 없는데 괜히 기대만 심어드리는 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연기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어떻게 해서든 다음 작품엔 딱 어울리는 역할 만들어 둘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애써 꼭 참으며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요. 당황한 감독님은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고 그 후 저는 무한한 기다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 다른 오디션을 보며 지내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렀고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기억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셨어요. 오지 않기를 바랐던 누구보다 소원했던 그 순간이 오고 만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고 그런 슬픔 중에서 감독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원중 씨?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약속한 말이 있어서 꼭 전화를 드려야겠더라고. 원중씨, 주연은 아니고 그 주변 조연도 아니고 작은 역할이긴 한데 원중씨한테 딱 어울려. 캐릭터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감독님의 연락인데도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우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불쑥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내일 나오기 힘들겠어요? 지난번 기억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 얼굴은 알아보셨는데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당분간은 가족들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신 기회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독님. 아닙니다, 원중씨. 내가 미안합니다. 우선 가족들 곁 잘 지켜드리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많이 힘들겠지만 무너지지 말아요. 감독님과의 전화통화를 마치자 어머니께서 반쯤 누워 계셨던 몸을 일으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들, 힘들지? 아빠도 엄마도 너한테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엄마 신경 쓰지 마. 내일이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우리 아들 원중이도. 알았지? 우리 다 함께 준비해왔잖아. 다 같이 여기서 손잡고 아빠랑 했던 약속 기억하지? 응, 많이 울되 너무 오래 울지 않기로. 그래, 아직 끝난 거 아무것도 없어. 오래 울지 말자, 아들. 아버지와의 작별을 연습해야만 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 이후 급격히 야위어진 어머니의 작은 어깨가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웃을 일이 없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남은 것은 슬픔뿐이지 않을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죽을 사서 돌아오는 길. 인연이 끝난 줄 알았던 감독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중씨, 다 울었으면 이제 주연합시다. 머릿속에 맴돌던 비관적인 질문들의 대답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자마자 감독님이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잘못 건 게 아닐까. 그러기엔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연이라는 게 주인공 말고 다른 뜻이 있었나? 혹시 내가 길을 걷다 잠들었나?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을 했구만. 근데 그거 알아요?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 난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감독이고 원중씨 연기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훌륭하다는 거. 원중씨, 지금 많이 힘들죠? 나 꼭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리고 원중씨 오디션 지원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드리고 싶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이 합시다, 원중씨.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원중씨 유명해지면 나랑 작품하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합시다. 아버지 꿈 이뤄드리고 웃을 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저는 꿈 같은 기회를 얻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아버지께 달려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빠, 나 영화 나오면 꼭 같이 보러 가자. 꼭. 아무 말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기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앞으로 웃을 일이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기뻐하는 도중에도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속한 하늘은 끝내 아버지에게 영화를 보여드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딱 하루만 울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눈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흘렀습니다. 첫 촬영 날짜가 다가오면서부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해야 했으니까. 무조건 잘 해내야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꿈이 이루어지는 첫날을 지켜봐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아버지의 죽음을 품에 가두고 촬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울지 않기로 했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늘에 대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꿈, 세상 앞에 펼쳐지는 날, 딱 그날까지만 울겠다고. 그 후로는 어떻게든 행복해 보겠다고요. 약속 꼭 지키고 싶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날이 조금은 더 천천히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저희 두 사람 한평생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를 더 충분히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글을 썼던 작가는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 참 고맙습니다.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투성이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마음속에 뜨거운 꿈이 있다면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더 뜨겁게, 더 활짝 펼쳐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웃으세요. 더 많은 걸 함께 하세요. 저는 남은 인생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속에 가두어 두셨을지 모를 어머니의 꿈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